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수익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로 신고하느냐가 이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했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계산 방법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주택 수익금액이 2천만 원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는 수익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수익금액은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합해가지고 이제 토탈 금액을 이제 수익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게 2천만 원 이하다 해서 분리과세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어디에다 세금을 과세하는 거죠? 이익에다 과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비,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그러니까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경비를 빼줘야겠네요. 근데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이 경비를 수익금액의 50% 또는 60%를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수익금액의 50%, 60% 굉장히 높은 율이죠. 물론 내가 이자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분리과세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이자도 부담이 별로 안 되고 수리비도 별로 들어간 게 없다라고 하면은 수익금액의 50%, 60%는 상당히 크게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 임대주택 등록은 두 군데 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60%,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다, 그냥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50%.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등록하고 세무서는 과세 대상 해당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등록을 해야겠죠. 플러스 알파로 지방자치단체 등록하면 더 높은 경비율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세무서에만 등록했다 그러면 50% 인정받고요.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경비 빼면 이익이 나오겠네요. 그 이익에서 또 한 번 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400만 원을 차감을 해주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 14%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분리과세로 갔었을 때의 특징은 세율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수익금액에 따라서 실제 들어간 경비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등록했었을 때 60%, 등록하지 않았을 때 5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과세가 불리할 수도 있죠. 어떨 때 내가 실제 들어간 경비, 이자 부담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기타 경비들이 너무 많이 부담됐다라고 하면은 분리과세로 갈 필요가 없겠죠.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가든지 종합과세로 가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수익금액은 아까 세 개를 합해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됐겠죠. 물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과세로 가면은 이제 필요경비가 달라져요. 아까 분리는 수익금액의 50%, 60%를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종합으로 가면은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인정받든지 얘도 필요경비가 추계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추계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2,400만 원 이하이면은 42.6%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만약 2,4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10.9%의 필요경비만을 인정받습니다. 분리과세하고 비교했었을 때 추계경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죠. 더군다나 직전 임대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한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이 11%보다 높다라고 하면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이익을 줄이고, 이 이익이 줄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분리과세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등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200만 원, 400만 원이 공제되는데 얘는 종합과세는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율은 소득세의 기본세율, 즉 6에서 42%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분리과세로 신고한다. 즉 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이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했었을 때 요거는 이제 주택임대소득을 지자체에 등록 안 하고 세무서에만 등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수익금액의 미등록시 50%가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50%인 1천만 원이 이제 경비로 빠집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했을 때 2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200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 부분,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비가 차감되기 전에는 수입 금액이고 경비가 차감된 이후에는 소득 금액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라겠죠? 14%. 그러면 112만 원 정도를 이제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죠? 필요 경비율이 50에서 60%로 달라집니다. 세율은 똑같이 14%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은 뭐 단기 등록했느냐, 장기 등록했느냐 상관없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60%가 차감이 되고 세율이 14%가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택임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단기 임대로 선택하든지 장기 임대로 선택해서 등록하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2020년도 8월 18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단기로는 등록을 못하고 무조건 장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는 의무임대기한이 10년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때 소득세 계산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합과세로 신고했을 때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든지 아니면 추계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데 단순 경비율은 42.6%, 기준 경비율은 10.9%. 이 기준이냐 단순이냐는 직전 연도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임대 수익 금액이 4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작년도에 이 임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반 필요 경비가 1,000만 원, 실제 필요 경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익 금액, 소득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고 공제가 이제 인적 공제 본인만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150만 원이 공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은 319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거를 실제 필요 경비가 입증되지 않아 가지고 내가 추계 경비율을 적용한다. 첫 번째, 내가 기준 경비를 대상자다. 직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이 넘는다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추계 경비로 갈 때는 10.9%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 경비가 이 436만 원보다 크면은 무조건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없다, 입증이 안 된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기준 경비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죠. 한 4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에 비교했었을 때 경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수익 금액, 영세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경비율 자체가 수익 금액이 큰 사람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2.6%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 금액 4천만 원에 대한 소득 금액은 2,296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세금이 213만 9천 원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추계 경비로 적용받을 건가, 아니면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경비가 더 높은지, 추계 경비율이 높은지 실제 필요 경비가 높은지를 따라가지고 나한테 세금 부담이 더 적은 방법을 취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신고 방법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리과세가 수익금액의 50%를 인정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임대수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는데 분리과세로 선택하면은 50%가 인정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는 60%까지 인정이 되겠죠. 아무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50%만 인정이 되고 200만 원 공제금액 적용되고 800에 대해서 세율 14%로 적용하면 112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례를 만들었어요. 2천만 원인데 내가 실제 필요 경비는 인정이 안 되고 단순 경비율, 직전년도 2,400만 원 미만이니까 추계 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42.6%니까 그럼 2천에 852만 원이 이제 경비로 빠지고 이익 금액이 이제 1,14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다른 부양가족 공제는 없다고 하고 가장 최소화해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 150만 원이 차감되겠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998만 원이에요. 우리가 소득세율 제일 낮은 세율 6%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게 이 과세 표준이 얼마까지죠?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미만이니까 6% 적용하면 59만 8,800원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네. 타소득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합산될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종합과세로 했었을 때 세금하고 산정을 해보고 비교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단순히 종합소득세 산출, 납부세액만 봐가지고 이 경우에 이제 종합과세가 유리하네 라고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소득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게 내니까 유리하죠. 근데 반대급부로 어디에서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인이 갖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이고 그럼 내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왜? 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분리과세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가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합과세로 가면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분리과세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디에서 차이 나죠? 보통 남편들이 이제 근로소득이 많으면 부인들이 카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내가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가면 내가 쓴 카드를 남편분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전제 조건이 내가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로 들어가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카드 쓴 것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천만 원 이하여가지고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지 마시고 그 외적인 거 혹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여부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판단이 어려우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세무대리인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컨설팅을 이렇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세금만을 갖고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 종합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종합과세로 선택을 했었을 때 종합소득세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순하게 보면 분리과세가 최소한 5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고 1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지만 가끔씩은 더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수하게 종합소득세 납부세액만을 고려해가지고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여부를
판정할 게 아니고 그 여파, 그러니까 재반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이제 과세 방법하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주택임대 수익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분리과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면 분리과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익금액의 50%,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가 반영될 여지도 없겠죠. 그래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가 이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입증하라는 겁니다. 왜? 소득세라는 것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수익금액, 즉 이익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장세액공제, 간편하게 신고해도 되는데 복식부기에 가지고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 그러면은 잘했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한도가 1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절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어차피 주택도 부동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물론 임대를 주고 나서 이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공실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나간다든지 수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종합소득이잖아요. 다른 소득하고 원래는 합해가지고 신고했는데 합산이 안 돼요. 주택, 부동산 임대소득의 이익과 결손만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과는 달리 다른 소득하고 통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결손 남는 그거를 인정받아가지고 타소득하고 합산하면은 타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먼저 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미였고, 네 번째, 타소득이 있다. 종합과세로 가는데 타소득이 있으면은 그 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비교해서, 즉 내가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 하면은 타소득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타소득이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과세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임대료를 조절하자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절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액 감면을 적용하자.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일정 부분을 세액 감면을 받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죠.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내가 보유하는 와중에 공적 의무, 부기등기도 해야 되고, 그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계약 신고도 해야 되고, 또 계약서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 밖에 이제 작성을 하면 안 되고, 또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린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다 준수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주택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액감면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확보해라 라는 겁니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을 발생하기 위한 반대급부, 필요경비는 차감되는 게 맞겠죠.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인정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 이제 중개수수료비를 지출했다. 당연히 그것도 빠져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있다. 이것도 빠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주택 부분이 이제 토지 부분이 있고 건물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보통 30년이나 40년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1년당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가끔씩 자동차 사용 비용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쓴 카드 비용 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전제 조건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 대응되는 경비가 여기에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썼어요. 기름값, 차량 보험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경비예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3자 관점에서 보면 또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주택 임대 수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은 나중에 사후관리에서 체크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카드 썼습니다. 카드 쓴 내역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 똑같아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없는 비용은 들어갈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게 좋습니까? 반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많이를 물어보시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있죠. 경비로 들어가니까.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했었을 때 취득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만큼은 차감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감가상각비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하고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크다. 그럼 반영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 종합소득세 지금 세율 적용 구간이 내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연히 반영하는 게 낫겠죠. 근데 내가 지금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15%, 뭐 24%, 뭐 35% 구간이다.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그냥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게 낫습니다. 왜? 양도소득세라는 게 보통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좀 넓은 시각에서 종합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할지 그냥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건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기장세액공제예요. 이 기장세액공제는 100만 원을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는 누굽니까? 직전 연도, 당해 연도가 아닙니다. 직전 연도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 7,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이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세무신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데 FM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같이 제출됨으로써 신고를 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굉장히 착실하게 또 꼼꼼하게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매년 발송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러면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납세자가 직접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이게 회계 처리가 차변, 대변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납세자분들이 직접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래서 납세자분들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대리인들이 그냥 해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기장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수수료를 내고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기장세액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결손. 공실상태에서 이자가 계속 나갔어요. 공실상태에서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냈습니다. 그럼 나는 마이너스겠죠. 이 결손을 입증을 하면은 그 결손금이 타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 타소득하고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즉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고, 나는 타소득이 없어요. 주택 임대소득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입증을 하면은 15년 동안 끌고 가면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손이 났기 때문에 올해 세금 안 내고, 근데 내년에 만약 임대가 나가가지고 임대소득 금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럼 이 임대소득금하고 결손금하고 통산하니까 내년에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결손금이 발생했었을 때는 아무 장부 없이 그냥 넘기지 말고 세금을 안 내더라도 관련 증빙을 철저하게 입증해가지고 장부를 결손금을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타소득하고 통산돼서 이미 낸 세금 아니면 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 이번에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미리 세금을 냈겠죠. 근데 그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결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하고 통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소득을 합하면은 4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연말정산 때 얼마에 대해서 세무 신고를 했죠? 5천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냈잖아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은 반드시 입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라 라는 게 이제 절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부담 비교를 통한 임대 유형 및 임대료 조정인데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타소득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저한테 상담 들어온 내용인데 제가 이제 조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35% 세율 구간을 이미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했었을 때 그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소득에 발생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바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분이 월세를 18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1년이면은 2,160만 원이에요.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다행히도 직전 연도 그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단순 경비율을 그나마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경비율이 42.6%니까 2,160만 원에서 이 42.6%의 필요 경비율을 인정받고 그 이후에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인데 보통 1,200만 원만 이 임대 수익만 있다고 하면은 거의 6% 세율 구간이 적용되잖아요. 1,2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미 다른 소득에서 35%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35%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세부담이 439만 원이에요. 임대가 수익 금액이 2,160만 원인데 거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결과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차라리 선심 쓸 겸 임대료를 한 20만 원 더 줄여보세요. 20만 원 줄이면 어떻게 되죠? 160만 원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1년으로 하면은 1,920만 원이에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네. 어떻게 되죠? 분리과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합산되지 않죠. 얘만 갖고 필요경비 몇 프로? 50% 인정받고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공제금액 200만 원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주택임대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200만 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960만 원에 대해서 14%를 적용하니까 134만 원이 나와요. 20만 원 월세를 줄였더니 세금이 300만 원 정도가 줍니다. 물론 20만 원 줄였기 때문에 연으로 하면은 240만 원의 임대수익 금액이 줄어든 셈이죠. 근데 세금 자체가 300만 원이 주니까 임차인한테는 선심 쓰는 격이 되고 내 소득세에서는 세금에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타소득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으로서 내가 임대를 조절해가지고 2천만 원 이하 이상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요거 비교해봐가지고 임대료 조절을 통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절세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세 포인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세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급부로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공적 의무를 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단기로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년 장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년까지 끌고 가야 돼요. 10년까지 끌고 못 가면은 3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팔고 10년 동안 갈 수 있고 공적 의무도 준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등록하는 게 낫죠. 근데 나는 10년 이전에 팔 수 있어. 그럼 아예 등록하는 거를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고 공적 의무도 준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을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다가구 주택은 한 채로 본다겠죠. 다가구 주택은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 판정할 때 전용 면적을 갖고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전체 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 면적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때 기준시가도 가구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임대 기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록을 했다. 그게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단기 없어졌죠. 장기로만 등록할 수 있고 장기의 의무임대 기한도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료 증액 제한, 그러니까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밖에 못 올린다. 그리고 소득세가 국세죠. 국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은 내야 될 임대소득에 대한 이제 산출세액에서 단기는 30%, 장기는 75%, 그 다음에 2호 이상 임대했었을 때는 단기는 20%, 장기는 50%. 만약 지금 등록한다라고 하면은 단기는 이제 없기 때문에 75% 또는 50%.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서 딱 한 채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75%를 감면을 받을 거고, 두 채 이상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50%를 적용받겠죠. 내가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에 75%를 감면해 준대요.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내가 공적 의무 같은 거, 또 의무 임대기한 10년을 준수해야 된다. 근데 가끔씩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이런 소득세,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만 갖고 있으면은 이 소득만 갖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 합산된 세금 안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근로소득자이면서 주택임대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근로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 7,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하겠네요. 그 세금이 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600만 원에 75% 장기로 등록하고 한 채만 임대했다고 했을 때 75%를 감면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이 600만 원 안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는데 세액 감면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600만 원 안에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먼저 산정을 하고 소득금액으로 안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그 산출세액에서 75%를 감면을 해준다.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75%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전월세 신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계속적으로 강화할 겁니다. 관리도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5가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경비를 많이 입증을 해라. 근데 이 필요경비가 뭐 내가 썼다고 해가지고 다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아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 관련 있는 필요경비 하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필요경비 항목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세금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직전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자, 이런 사람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내야 될 세금에서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비록 세무 대리인들한테 비용이 들더라도 기장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첫 번째가 필요경비 입증해라. 두 번째가 기장세액 공제를 인정받아라. 세 번째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했었을 때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통산할 수 있고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5년간 2월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서 차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아니면 결손 자체를 증빙을 안 해가지고 이제 적게 이제 신고하지 말고 최대한 결손을 입증받아가지고 통산 및 2월 해가지고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혹시 등록해가지고 10년 동안 갈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감면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타소득이 많아가지고 주택임대소득 금액에 대해서 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만약 2천만 원에 전후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으면은 분리과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언저리가 아니고 훨씬 높게 지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분리과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월세를 전세로 가든지 아니면 반전세로 옮겨가지고 웬만하면은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타소득자들은 분리과세, 즉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세부담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분리과세, 종합과세로 구분이 되고, 특히 종합과세로 이렇게 신고했었을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신고가 이제 다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또 이 임대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타소득이 있으면 타소득하고 같이 이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국세청에 이제 신고한 소득 금액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된 소득 금액을 갖고 그 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택임대 소득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를 크게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그 사용자를 의미를 하고, 지역가입자는 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 내가 직장가입자다. 그럼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되죠? 내 급여. 그거를 이제 보수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6.67%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은 근로자가 내고 반은 사용주가 내고 이렇게 이제 반반씩 나눠서 내고 있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월급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갖고 각각의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부가 점수를 산정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가입자 말고 그 지역가입자 말고 또 피부양자라는 그룹이 따로 있죠. 이 피부양자는 보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등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이 피부양자는 남편 밑에 아니면 자녀 밑에 있어가지고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안 했었죠. 근데 이 피부양자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소득도 재산도 사업 요건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초과해서 있다. 그럼 이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이 넘는 부동산이 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산정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시세로 한 21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1억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 요건에 박탈돼가지고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만약 5억 4천에서 9억 이하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한 시세로 한 13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 금액,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근로라든지 1,000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 재산 요건에서 박탈돼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요건은 뭐냐면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 사업소득 금액 요건에 박탈돼가지고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피부양자가 그동안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사업소득 금액 요건이 배제가 돼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죠?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고,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갖고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있으면은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냈죠. 근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 적용 배제 요건 중에서 특히 사업소득 요건, 내가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내면은 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현황 신고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
나는 이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돼서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통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다른 건 걱정 안 했죠.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근로소득 외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이게 또 하향 조정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거를 초과하면은 직장에서 분명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추가적으로 발생했네 해서 소득 원래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돼서 연계 지어보면 내가 근로소득자면 나는 직장에서 분명 건강보험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3,400만 원, 내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직장 가입에서 냈던 보험료 외에 소득 외에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낸다는 얘기겠죠. 이번에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붙어 있었는데 내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냈겠죠.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이번에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가지고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제로나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나는 피부양자로 그대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소득 금액이 0 또는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주택임대에서 결손이 났다는 얘기겠죠. 임대 수익금액, 수익금액보다는 들어간 이자 비용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그게 더 커진 상태겠네요. 근데 소득 금액이 그러면 결손이 나지 않고 수익 금액이 이익 플러스가 되면서 소득 금액, 즉 경비가 빠짐으로 인해서 제로가 되는 경우에도 내가 피부양자로 계속 붙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 금액 한에서는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역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필요경비가 60%가 적용된다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했습니다. 이 공제 금액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제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볼까요? 1,00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 60% 적용되면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나오죠. 400만 원에서 공제 금액이 400이 빠지니까 제로네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1,0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83만 원 정도입니다. 83만 원 정도면은 분리과세로 해서 신고를 하면은 나는 피부양자로 계속 붙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해야 임대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400만 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의 60%가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 시, 즉 세무서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의 50%가 빠지잖아요. 공제 금액도 차이가 나죠. 400에서 200으로 줍니다. 그럼 이거를 역산해 보면은 수익 금액이 4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로 한 33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높게 나온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동안에 주택임대 수익금액에서 과세관청에서 터치를 안 해서 신고를 많이 누락했는데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인데 아마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월세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되고 과태료가 이제 적용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임대주고 있는 그 데이터는 모두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산세 부담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추가적으로 이제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내가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거는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5파트로 나눠가지고 주택임대 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하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제 과세 관점의 추세 그리고 임대소득 금액의 노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최선의 절세 방법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기